가야 출신 중에 신라에 등용이 돼서 수많은 활동들을 했을 것이고 그중에 제일 유명한 김유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금강가야의 왕족이었죠.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애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인데 그 집안이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했어요. 김무력이라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할 때 6세기 중반이죠. 백제로부터 그 지역을 빼앗을 때 거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그 아버지 때인 김서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지만은 김유신 때 와서 이제 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집안의 어떤 무인으로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640년대부터 백제와의 전쟁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대하성을 한번 뺏겼다가 다시 되찾고 하는 그 과정에서 김유신의 역량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으로까지 유명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김춘추가 640년대 당에 갔을 때 당태종이 물어봐요. 거기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품이 어떠한가 능력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아마 삼국통일쯤에 668년에는 일본 측에서도 김유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배를 한 척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김유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8세기경에 가가지고 당나라랑 발해랑 싸우거든요. 그때 발해한테 선제 공격을 받고 당나라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때 당나라가 신라 쪽에다가 협공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신라가 설렁설렁 나올까봐 일부러 딱 집어요. 너희 김유신 집안의 손자인 김윤중이라고 있지? 그 사람 꼭 넣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냥 대대손손 무로 유명한 집안인가 보네요.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으로서의 명성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집은 거예요. 당나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화도 그렇고 사실 김유신과 느낌이 좀 약간은 통일신라 이후니 노쇠하신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배우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 가면 안 하는 기라 뭐 이런 명대사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강한 성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군요. 사실 그 시대에는 무인과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영향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업무가 상당히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이제 외교적으로는 김춘추가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군사적으로는 김유신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만 양자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파트너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서 그 외교 군사적인 활동을 같이 추진하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 목을 단칼에 베었다 이거.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자기 졸고 있는데 말이 쓱 하더니 청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 술집을 안내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다시는 이제 그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 말이 자기를 이제 그쪽에 데려놨다라고 해서 말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말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술 먹고 졸고 있는데 이제 기생집으로 가니까 나의 결심을 흔들었어 하고 말의 목을 베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위인집에 써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여론이 바뀌더니 이거 쥐가 잘못해놓고서는 왜 말을 죽여. 이게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은 저도 김유신 같은 경우 워낙에 시그니처 인물이긴 한데 실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적을 얼마나 배웠다 이런 기록보다는 주로 외교력을 되게 많이 네네. 발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개서문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민간사람 많지 않습니까? 칼 5개를 쳐 나왔다는 물론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온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무용담보다는 군사를 움직이고 신라가 분리했던 판도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기장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김유신 장군께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공자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정치군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나. 아니 근데 워낙 정치도 잘하셨고 집안 관계도 잘 맺으셨고 못하는 게 거의 그래서 없는. 오히려 신라랑 백제랑 싸울 때 계백 장군은 전투력이 막 막강한 장군으로 느껴졌지만 김유신 장군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약간 관창이 가장 떠오르는. 아 그렇죠. 근데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워낙 능력이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좀 가려져 있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전투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특히 642년에 백제한테 대하성을 뺏긴 게 신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하고 그 부인 김춘추의 딸이죠. 가족들이 다 죽고 합천 대하성 통해서 바로 경주로 직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거를 다시 되찾아온 게 김유신이에요. 그 대하성을 되찾아온 이후부터 신라 쪽으로 전세가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전투에서의 전공만 봐도 사실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절대 얕보일 수 없고 바로 그게 동아시아에서 유명해진 계기였다고 할 수 있죠. 백제가 대하성을 뺐을 때쯤에 세상을 떠난 이슬람 세계에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예요. 칼리드 이븐 왈리드라고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거의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알라의 칼이라고 부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도 나중에 무너지는데 이 사람한테 먼저 큰 충격을 입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시리아도 이쪽이 다 뺏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유신 장군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김유신 장군이 정치적 뭐 이런 게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천생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칼리파가 야 너 이제 전쟁 그만하고 총독으로 좀 쉬어라.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관찰사 이런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가 있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무슨 일화가 있냐면 원래는 무슬림이 아니었다가 무슬림이 된 사람인데 자기가 꾸란 구절을 외우는데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이 키득키득
됐나 봐요. 천하의 장군이 꾸란도 제대로 못 외우고 그런데 그게 들렸어요. 안 들려야 되는데. 아이고, 혼자만 아이고. 크게 했네. 어떻게 읽겠습니까? 목 베어버리죠.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사에 안 남죠. 딱 가가지고 애들 불러요. 다 모여. 내가 왜 꾸란을 못 외우냐? 나도 꾸란을 외우고 싶어가지고 예언자한테 나 전쟁 안 하고 꾸란 좀 외우겠다 하니까 예언자께서 너는 싸우는 걸 더 잘하니까 이거를 해라. 꾸란 못 외워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못 외운 거다. 좀 구차하신데요. 그래서 알라이 칼이라는 별명이 네, 알라의 칼입니다. 알라의 책은 될 수 없는 분이죠. 알라의 책은 못 돼요. 근데 비슷한 게 소련 시대 스탈린 때 독일을 막아낸 류코프 장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 감각이 좋다.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 감각이 왜 좋아? 이 사람은 싸움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스탈린 때 왜 수청을 안 당했겠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하링글 전투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일본도 막고 다 막았는데 스탈린 때 활동했던 자체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또 1987년도인가 8년도인가 스탈린 프로파간다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긴 주코프가 안 나와요. 모든 걸 스탈린이 막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당할 때 빠지면서 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근데 자신의 능력을 안 보이고 조심해야지 토사구팽을 안 당하는 무인인 건데 김유신은 그런 기록마저도 다 남아있을 정도면 진짜 모든 것에 능한 장군이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한편으로 줄을 잘 만들었죠. 일단 자기 여동생이 김춘추의 부인으로 삼았고 또 자기 자신도 김춘추의 셋째 딸이랑 결혼을 해요. 양자의 관계는 한편으로 장인이자 한편으로는 처남이 돼서 첩보가 네. 많이 섞여 있네요. 네, 사실 신라 지배층이 그렇습니다. 원래 진골 귀족들끼리는 상류층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끼리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다 보면은 결국엔 다 뭐 이모, 사초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여가지고 근친혼의 기원이 결국 신라에서 고려 왕족에게 넘어가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또 한편으로 당시의 귀족들의 결혼은 무조건 정략 결혼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무조건 사랑 자기들- 이야기 남은 거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 내에서 벌어지는 거지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진골들 사이에서 뭐 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걸 따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진골이 갑자기 뭐 육두품 오두품이랑 결혼한다?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결혼해서 나왔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육두품이면 자식도 육두품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무조건 자기들끼리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김유신이랑 김춘추가 선택한 거는 아예 정치적으로 자기들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신라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넘버 원, 투 하면은 김유신, 김춘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은 원래 친구였어요? 아니면 신라가 통일되면서 이 역할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정확히 알았는지는 우리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서로 거의 최고위층의 진골 집안이니까 알고는 있었겠죠. 아름아름 다 아는 건데 김유신이 김춘추 집안이랑 연결돼야 되겠다라고 어쨌든 어느 시점인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김춘추가 아마 척에 있었을 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 여동생이 문이랑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축국을 하다가 일부러 이제 바지 쪽을 터뜨려가지고 그러면 김유신과 김춘추가 있었는데 김춘추는 원래 부인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진골이잖아요. 그러면 김유신의 동생을 바지 터졌다라고 하면서 꼬매주어서 인연을 맺게 되면 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 집안도 어쨌든 진골 귀족이고 후실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은 초법적인 형태로 그 설화가 있어요. 일부러 자기 여동생이 임신을 한 모양이에요. 김춘추랑 이제 서로 인연이 있는 네네. 과정에서. 그런데 김유신 집안에서는 이거 집안 망신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퍼뜨리면서 이 여동생을 태워 죽이겠다 라고 해서 밑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무늬를 거기 올려놓고 막 죽이는 신용을 했대요. 불태워서. 일부러 이제 물을 젖은 나무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린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덕여왕이 보고서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게 하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결혼을 하도록 허용해라 라고 해서 문희가 김춘추랑 맺어지게 되었다. 그 설화가 이제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아마도 이 과정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래 한 번 결혼하면 다른 집안에 다시 연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첩이 아닌 이상은. 근데 아마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그런 연극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 김춘추는 정실 부인이 두 명인 거예요? 두 명인지 한 명이 돌아갔는지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는데 문제는 문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다 김범민, 김인문 다 정실 아들로서 나중에 왕위를 잇게 돼요. 앞에 부인이 자식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더라도 정실 자식으로서 계승 못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례가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카이사르가 자기의 딸인 율리아라고 하는 딸을 폼페이우스랑 결혼시켜요. 근데 둘의 나이 차이가 30살. 근데 놀랍게도 폼페이우스와 율리아가 꽤 서로 애틋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또 나이를 초월했네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정치적인 동맹, 원로원에 저항하기 위한 동맹이 강화됐었는데 애석하게도 이 율리아가 유산하고 금방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리아가 폼페이우스의 자식을 낳았다면, 즉 카이사르에게는 손자를 낳았다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의 동맹이 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깨지고 나서 또 벌어지는 일이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오고 카이사르가 쫓아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카이사르와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또 정치적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뭐 애인이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애정 행각에 대해서만 관심들을 보이시는데 사실은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인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인이 되었다가 카이사르가 죽고 클레오파트라만 남겨지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상대가 카이사르의 나름 후계자 경쟁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안토니우스였고. 그러니까 김춘추와 김유신은 해피엔딩이잖아요. 둘이 끝까지 뭐 문제 없이. 근데 그 비슷한 관계가 있는데 비극적으로 끝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파르갈이라는 곳에서 어렸을 때 노예로 잡혀서 궁정에 들어온 이브라임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무슬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브라임이 됐는데 궁정에 들어왔는 당시 오스만 제국 때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나중에 술탄이 된 술레이만하고 아주 단짝 친구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같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서 궁정에서 노예로 들어갔는데 무슬림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술레이만이 이 사람을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하고도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브라임 파샤가 좀 권력이 좀 취했는지 자꾸만 모든 게 이 사람을 통해서만 되는 게 있고 별명이 또 술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42살의 나이로 처형당합니다. 술레이만이 죽입니다. 김춘추와 김유신 관계로 시작했지만 슬프게 끝나. 근데 사실은 신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 게 통일 이후에 모든 게 안정됐을 때 뭐 이런 느낌도 사실 있는데 끝까지 이제 이 관계는 틀어지지 않고 그쵸. 양자의 결혼 관계는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김유신이 김춘추의 딸과 결혼하고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끈끈하게 양자 사이를 연결했던 게 사실이고 그 자식들도 어쨌든 다 그 지위를 계승을 했으니까요. 김유신이 낳은 첫째 아들 김상광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어쨌든 김유신 가문의 지위를 계승한 거고 당연히 김범민 역시 김유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요. 조카가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그거를 쳐내거나 자식을 못 낳아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으면 삐걱댔을지 모르지만은 다 어쨌든 잘 계승이 되고 연결이 돼요.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축구. 이렇게